매년 60살이 넘은 사람들에게 수백만 건의 수술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최신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그 수술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많은 경우 영구적으로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저는 거의 어떤 의사도 크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 그리고 많은 병원의 수익 구조가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르는 데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환자들 앞에 앉아 그들의 두려움을 듣고 검사 결과를 살펴보며 때로는 그들의 남은 삶을 바꾸는 결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65살, 70살, 심지어 80살의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수술실로 들어갔다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결과를 안고 나오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은 또 다른 자신으로 바뀌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보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수술칼이 언제나 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시 닫기 어려운 문을 열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예순이 지난 이후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선택하지 않을 5가지 의료 시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도 결코 권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저는 드물거나 실험적인 수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권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바로 그런 시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4번째 항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수술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례이며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자체는 기술적으로 성공했더라도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지킬 수도 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이 과장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이 수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 환자 수술에 대한 국제 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시행되는 선택적 수술 중 최대 30%는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올바른 임상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저는 의료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로 이루어졌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내려진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간극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메우고자 합니다.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60살 이상의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의 눈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가장 뼈아프게 배운 사실은 이 결정이 결코 한 명의 외과 의사의 권유만으로 내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과 의사들은 정말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수술실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은 어디까지나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에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당신의 병력과 생활 환경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까지 충분히 설명해 줄 시간과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숨김없이 전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무릎 통증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감염으로 인해 18달 동안 침대에서 지내야 했던 분을 보았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전보다 더 심한 통증을 겪게 된 분도 있었습니다. 67의 한 남성은 마취에서 깨어난 뒤 가족들의 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응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생명을 살리는 수술이 있고 반드시 필요한 수술도 있으며 대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말해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위험이 이익을 넘어서는 수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왜 예순 이후의 몸이 수술에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0만 킬로미터를 달린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가 반드시 낡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일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을 분해하고 핵심 부품을 교체하는 큰 정비를 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5만 킬로미터를 달린 차량보다 회복은 훨씬 느리고 과정은 더 복잡하며 결과는 더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순의 몸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비하가 아니라 생물학입니다. 예순을 넘어서면 몸에는 여러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조직을 복구하는 세포의 분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 회복은 느려집니다. 면역 체계는 이전보다 약해져 수술 후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심장과 폐는 장시간 마취라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듭니다. 수술 중 투여된 약물을 처리해야 하는 신장 역시 30살 때의 일부 수준으로 기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령 환자에서 나타나는 수술 후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현상입니다. 수술 후 인지기능 장애라고 불리며 일부 연구에서는 전신 마취를 동반한 큰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의 최대 40%까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나올 5가지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이나 의사를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진료실에 들어가더라도 스스로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학에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환자의 이익을 생각하는 의사라면 이런 고민을 하고 온 환자를 오히려 환영합니다.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하는 의사라면 그 점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 척추의 함정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묶어버리는 수술입니다. 척추 유합술이라는 이름은 매우 강력하게 들립니다. 붙인다, 연결한다, 안정성을 만든다. 듣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수술이 예순 이후에 가장 흔히 시행되면서도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지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아래쪽에 있는 2개의 척추뼈가 정상보다 과도하게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움직임은 통증을 만들고 신경을 압박하며 몸 전체에 불안정한 느낌을 줍니다. 수술을 권하는 의사는 그 2개의 뼈를 나사와 금속판으로 단단히 고정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어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움직임이 없으면 마찰도 없고 마찰이 없으면 통증도 없습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몸이 금속 구조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척추는 단단히 고정된 기둥이 아니라 33개의 마디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2개를 붙여버리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질 뿐입니다. 붙여진 부위 위와 아래에 있는 척추 마디들은 이제 이전보다 2배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한쪽에서 제거된 움직임이 다른 쪽으로 전가되면서 그 부위가 새로운 희생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 인접 부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빠른 마모, 새로운 디스크 탈출, 다시 생기는 신경 압박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수술이 필요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세 번째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64살의 은퇴한 교사 김정희 씨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허리 유합술 이후 제 진료실에 찾아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직도 아픈지, 그리고 왜 또 다른 수술을 권유받았는지였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보니 수술 전 그녀의 통증은 개인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 정도였고, 수술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오히려 8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외과 의사는 유압 범위를 3개 구간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듣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성 척추 통증 환자 중 수술을 받은 그룹과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그룹을 비교한 연구들에서는 이 년과 4년 추적 결과에서 두 그룹 간 통증 수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집중적인 물리치료와 체중관리, 맞춤형 운동 통증 조절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수술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수술에 따르는 위험과 긴 회복기간, 그리고 척추 움직임에 영구적인 손상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술의 구체적인 위험은 무엇일까요? 깊은 감염은 예순 이후 환자에서 심각한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 중 신경 손상은 감각 저하나 근력 약화 또는 평생 지속되는 신경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하는 심부정맥 혈전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의학적으로 따로 이름이 붙을 정도로 흔한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도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 수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영상검사로 명확히 확인된 심각한 불안정성이 있거나 진행성 신경 압박이 있거나 수개월 이상 체계적으로 시행된 비수술 치료가 실패한 경우에는 수술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여러 국가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척추 유합술을 권유받았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모든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했는가? 외과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의 두 번째 의견을 들었는가?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는 당신을 수술로 이끌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수술 전 상담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중요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절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이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두 번째 수술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0살 이상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이며 왜 이렇게 널리 선택되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정말 아픕니다. 걷는 것도,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고통이 됩니다. 일상 자체를 제한하고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를 보며 연골이 거의 사라졌다는 설명을 듣고 금속과 특수 재질로 만든 새로운 무릎이 20년 동안 버텨줄 것이라는 제안을 받으면 그 선택은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무릎 전치 환수를 받은 환자 중
약 20%는 수술일 연후에도 의미 있는 만성 통증을 계속 경험한다고 보고됩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수술 전 상담에서 자주 강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복은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는 6주 정도면 잘 걸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60 이상 환자들의 현실은 훨씬 다릅니다. 근력과 균형,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완전한 기능 회복에는 12달에서 18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환자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고 혼자 목욕을 하는 것도 어려워지며 오랜 시간 쌓아온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68살에 매우 활동적인 박성민 씨를 기억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골프를 치던 분이었습니다. 3달 안에 다시 필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골프를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합병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인공관절은 결코 원래 자신의 무릎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굽힘각되는 제한이 있고 기계적인 이질감이 있으며 적응 과정이 길고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 위험은 무엇일까요? 인공관절 감염은 가장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감염이 발생하면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수주 동안 정맥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새로운 보형물을 다시 삽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6달에서 1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고령 환자에서는 무릎 기능에 영구적인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면역 기능이 약화된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폐로 이동하는 폐색전증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특히 하지 대수술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퇴사두근과 무릎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치료는 여러 통제된 연구에서 수술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수개월 동안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 역시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체중 1kg이 증가할 때마다 보행 시 무릎에는 약 4kg의 하중이 추가됩니다. 체중을 10kg 줄이면 수술 없이도 통증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이지만 실제 기능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외에도 히알루론산 주사 적절히 설계된 보조기, 체계적인 물리치료 국소, 소염제 사용 등 다양한 비수술적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방법을 충분히 시도하기 전에 수술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구체적인 권고는 이렇습니다. 만약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먼저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숙련된 물리치료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집중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접근은 많은 환자에게 수술과 유사한 결과를 제공하면서도 위험은 훨씬 낮고 관절 구조를 되돌릴 수 없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면 그때는 수술을 훨씬 더 근거 있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을
먼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은 그 다음입니다. 이 원칙은 예순 이후의 모든 중요한 의료 결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심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중 60 이상이면서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드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세 번째 수술은 개흉 심장 수술입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거대한 심장 수술입니다. 가슴을 열고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처의 순환 장치가 대신 혈액을 순환시키는 동안 수술이 몇 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이룬 가장 놀라운 성취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가입니다. 이 핵심적인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지방과 칼슘으로 이루어진 플라크에 의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 근육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협심증, 즉 가슴 통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우회술은 몸의 다른 부위, 보통 다리나 가슴에서 혈관을 떼어내어 막힌 부분을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심장으로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혈류 제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거나 특정한 관상동맥 질환 패턴을 가진 환자에서는 이 수술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에게는 수술보다 훨씬 낮은 위험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존재합니다. 바로 스텐트 삽입을 동반한 혈관 확장 시술입니다. 이 방법은 손목이나 사타구니의 혈관을 통해 접근하며 가슴을 열지 않고 심장을 멈추지 않으며 처의 순환 장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재적 심장 전문의가 가느다란 관을 통해 막힌 부위까지 접근한 뒤 작은 풍선을 부풀려 혈관을 넓히고 금속으로 된 작은 지지 구조를 삽입해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처의 순환 장치가 예순 이후 환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이 장치는 수술 중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며 그 기능 자체는 매우 정교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병원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을 포함해 여러 권위 있는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외과 의사들이 알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던 한 가지 현상을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술 후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처에 순환을 동반한 우회수를 받은 60 이상, 환자의 약 30%에서 40% 사이에서 수술 이후 몇 개월 동안 기억력 정보 처리, 속도 집중력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부분은 6개월에서 12달 사이에 회복되지만 특히 70 이상의 환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수년간 지속되거나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아니다. 이 현상은 수술 후 인지기능 장애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처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색전이 뇌의 특정 부위에 축적되어 눈에 보이는 뇌경색 없이도 기능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회술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좌주간지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거나 여러 혈관이 동시에 복잡하게 병변을 가진 경우에는 스텐트보다 수술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만약 외과 의사가 우회술을 권하면서
동시에 스텐트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셔야 합니다. 왜 우회술이어야 하는지, 나의 관상동맥 구조는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중재적 심장 전문의와 심장외과 의사가 함께 참여한 다학제 평가를 받았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협진 체계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점점 표준이 되고 있지만 일부 환경에서는 환자가 외과 의사 한 명의 의견만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공동평가를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수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다고 느끼셨다면 다음으로 말씀드릴 네 번째 항목은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오히려 건강을 위한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술은 비만대사 수술입니다. 위소매 절제술과 위우회술 체중을 줄이기 위한 수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순 이후의 비만 수술을 일종의 선물처럼 생각합니다. 심한 비만이 있다면 이 수술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준다고 믿습니다. 체중이 30에서 40kg 줄어들고 당뇨가 개선되며 혈압이 낮아지고 무릎 부담도 줄어듭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 자료를 차분히 읽어보면 과장된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납니다. 먼저 수술 직후의 위험부터 보겠습니다. 60 이상의 환자에서 모든 큰 수술의 30일 내 사망률은 젊은 환자보다 분명히 높습니다. 이것은 생리학적인 사실입니다. 특히 비만 수술에서는 전체 수치만 보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60 이상이면서 심한 비만과 여러 만성 질환을 동시에 가진 환자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위봉합 부위의 누출장, 폐색, 혈전색전증, 호흡 부정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40대 환자에 비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수술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초기 위험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비만 수술은 영구적인 영양 흡수 장애를 만들어냅니다. 줄어든 위나 우회된 장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이는 단순히 칼로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칼슘 비타민, D 철분 비타민, B12 아연,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 영양소들은 60 이후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유지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면 그 관리가 평생 지속되는 큰 과제가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골다공증과 골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자의 고관절 골절은 독립성을 잃는 주요 원인이며 중기 사망률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른 이후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25%는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칼슘 결핍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비타민 B12 결핍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적절한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과 발의 감각 저하, 균형 장애, 낙상 위험 증가,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초기 치매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거의 아무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만 수술 후 10년 시점에서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영양 관리와 심리적 지원이 없는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절반이 넘는 환자가 초기 감량한 체중의 상당 부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영양 흡수 장애는 평생 남고 소화 구조는 되돌릴 수 없게 바뀌며 체중은 다시 증가합니다.
저는 63살의 이지은 씨 사례를 기억합니다. 제2형 당뇨를 앓고 있었고 체질량 지수는 40이었습니다. 지방의 한 병원에서 위소매 절제술을 받고 체계적인 추적 관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체중은 28kg 줄었고 주변에서는 모두 축하했습니다.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후부터 발의 감각 이상이 시작되었고 5년 후에는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한 말초 신경병증이 확진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주는 의료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년이 지나자 체중은 다시 28kg 중 18kg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신경 손상과 만성적인 영양 흡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기대했던 체중 감소의 이점은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 수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조절이 어려운 제2형 당뇨가 있고 수술을 통한 체중 감소가 분명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 현재 체중이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경우,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영양심리 의료 관리가 확실히 보장된 경우에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2살의 환자가 단순히 25kg을 줄이고 싶다는 이유로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수술을 권유받는다면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기준으로 비수술적 비만 치료 방법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GLP-1 유사체 계열 약물 중 세마글루타이드와 같은 치료는 임상 연구에서 체중의 15%에서 20% 감소를 수술 없이도 보여주었으며 안전성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의료진의 관리 아래 시행하는 간헐적 단식, 지중해식 식단을 기반으로 한 생활방식 변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줄이는 저항 운동 모두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예순 이후 비만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최소 12달 동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수술적 방법을 충분히 시도해 보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즉 모든 대안을 충분히 시도했고 수술을 권하는 의료진이 수술실을 채워야 하는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위험을 평가했으며 평생에 걸친 관리 체계가 확보되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수술에 대한 논의는 전혀 다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이 수술은 시작점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각각 다른 수술이었지만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특정 수술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의 모든 수술을 관통하는 공통된 요소이며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잘 드러나지 않으며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위험일 수 있습니다. 5번째 항목은 하나의 수술이 아니라 대부분의 큰 수술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순 이후에는 2시간 이상 전신 마취가 필요한 모든 수술을 훨씬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수술 후 인지기능 장애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마취과 의사가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고 눈을 뜨면 시간이 지나 있다고 말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매우 복잡한 양리학적 과정입니다. 뇌는 여러 종류의 마취제 근육 이완제, 강력한 진통제와 다양한 약물의 조합에 노출되며 깊은 무의식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과정은 수술 중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정교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뇌에는 이 과정에 특히 취약하게 만드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인지 예비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신경망은 여전히 작동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여러 국제 연구에서 사용된 뇌 영상 자료를 보면 60에서 70 사이에는 뇌의 부피와 연결성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미 시작되며 이는 장시간 약물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취제는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동일한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실험 연구에서는 반복적인 마취제 노출이 해마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 형성에 가장 중요한 뇌 영역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큰 수술 후 3개월 시점에 수술 후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비율은 약 25%에서 40%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생각이 느려지고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던 단어가 잘 나오지 않으며 이전에는 없던 기억 문제가 생깁니다. 성격이 변하고 쉽게 짜증이 나며 작은 일에도 불안이 증가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혼란과 방향 감각 상실이 나타나며 이를 수술 후 선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태는 고령 환자에서 몇 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 점점 더 일관되게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경미한 인지 저하가 있었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인지하지 못했던 환자의 경우 장시간 전신 마취를 동반한 큰 수술이 임상적으로 드러나는 치매 진행을 상당히 앞당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질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되어 있던 문제를 빠르게 현실로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과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필요한 수술을 무조건 거부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 어떤 큰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의료진에게 반드시 3가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수술을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로 진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척추 마취나 경마구의 마취와 같은 방법은 신체의 일부만을 마취하며 고령 환자에서 인지기능에 대한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무릎 고관절 허리 수술과 일부 복부 수술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먼저 제안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면 수술 시간은 얼마나 예상되는지입니다. 마취제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기능 장애의 위험은 증가합니다. 45분 수술과 4시간 수술은 뇌에 가해지는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술 중 마취 깊이를 모니터링하는 장비를 사용하는지입니다. 현재는 뇌의 전기적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마취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여러 마취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니터링이 고령 환자에서 수술 후 인지합병증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질문 하나가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수술 이후 몇 개월 동안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 정당한 질문이며 어떤 전문적인 의료진이라도 충분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에 불편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 자체가 이후 치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진은 준비된 환자를 항상 환영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한 번이라도 생각할 계기를 주었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60이 넘었거나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또는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누는 대화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을 어렵게 만드는 선택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행동은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주변에 이런 수술을 경험한 분이 계신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미리 알지 못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채널의 댓글은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조기성 치매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질환은 지난 3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40살부터 64살 사이, 특히 50대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조기성 치매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나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이것이 질환으로 인한 인지 저하인지 아니면 단순한 건망증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기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조기성 치매를 비교적 이른 단계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약 40%에서 45%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께 조기성 치매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초기 신호를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메모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치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바로 무관심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아파시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이 아파시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초기 단계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관심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훨씬 발달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뇌입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이 뇌가 점점 발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떤 선택을 하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경험을 통해 축적하게 됩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보상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했을 때 맛있다고 느끼면 다음에도 다시 먹고 싶어집니다. 이 경험이 기억과 연결되면서 이 행동은 좋은 것이다 반복해야 한다는 신호가 뇌에 저장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이 보상 회로가 인간의 행동 유지와 동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 역시 보상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은 치매가 시작되면 이 보상 시스템이 점점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하고 싶었던 일들이 점점 귀찮아지고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네가 알아서 해, 별로 상관없어 같은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취향이 있었고 의욕이 있었던 사람이 점점 선택을 피하고 무관심해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동기 저하, 즉 모티베이션의 붕괴로 해석합니다.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의존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나가기조차 귀찮다고 말하거나 좋아하던 가수의 공연에도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고 집 정리조차 하기 싫어져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기능 변화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상태가 본인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의욕이 없냐,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이 더 크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본인도 가족도 쉽게 놓치기 때문입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일상과 즐거움을 병 때문에 잃게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함께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무관심, 즉 아파시였습니다. 혹시 최근에 의욕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식은 결국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독자가 늘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85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일을 놓쳐서 생기는 안타까움을 줄이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의료진과 간병인 가족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훨씬 많은 삶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믿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치매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 바로 멀티태스킹의 붕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수행 기능 장애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의욕이 떨어진 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호가 바로 이 수행 기능의 저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사람에게도 뇌가 있고 이 뇌가 모든 행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영역이 있고 귀로 들은 소리를 해석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여러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능력, 즉 수행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직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앞을 보다가 신호등이 보이면 색을 인식하고 빨간불이면 멈춰야겠다고 결정하고 다음 행동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기다리고 다시 출발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동시에 조율하는 것이 바로 수행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재촉하냐,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같은 강한 부정 표현이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데 말로만 방어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편 젊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알츠하이머형 변화에 대해서도 최근 흥미로운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졌던 이 질환에 대해 치주염증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잇몸 질환은 단순히 입안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역시 평소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편인데 한 번은 친한 치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주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잇몸 주변의 만성염증이 특정 물질을 통해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위턱과 뇌는 두개골 한 겹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에 염증이 지속되면 그 영향이 뇌 기능에까지 전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대처는 매우 단순합니다. 양치를 철저히 하고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수행기능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단순한 운전뿐 아니라 일상 전반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요리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중요한 회의 중에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여러 창을 열어놓고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책임 있는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구강 관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를 쉬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부에서 과도한 자극이 쌓이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속적인 스트레스, 계속되는 긴장, 쉬지 않는 노력 등이 모두 뇌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담과 휴식 부족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지만 동시에 너무 무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수면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뇌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신호, 멀티태스킹의 붕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치매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바로 거리감의 이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시공간 인지장애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공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흐려지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화면이 조금 작게 느껴지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앞에서 두 번째 신호에서는 업무나 운전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 공간인지의 이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눈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망막을 거쳐 특정 경로를 따라 뇌의 중심으로 전달되고 이후 여러 영역과 연결되면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보면 단순히 형체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연결해서 아는 사람인지 낯선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뇌 영역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이러한 복합적 처리 과정이 공간인지 기능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 구조 중 일부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눈으로는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 거리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정도 거리면 괜찮겠지, 저 정도면 닿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운전 중에 거리 계산이 어긋나면서 충돌이 늘어나거나 후진 주차를 할 때 계속 긁히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 손을 다치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는 사고도 이 시기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차는 왜 이렇게 다루기 어렵지? 이 계단은 왜 이렇게 위험하지? 같은 표현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인지기능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뇌를 다시 자극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해서 길 찾기도 자동으로 해주고 거리 계산도 대신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뇌는 점점 스스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도를 직접 보면서 거리와 방향을 스스로 판단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일부러 왼손을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손잡이 분들은 오른손을 사용해보셔도 좋습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방법을 시도해보다가 양치를 반대손으로 해봤는데 힘 조절을 잘못해서 입안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조심해서 천천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신호 거리감의 이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신호로 이어지는데 영상 마지막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구강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방법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젊은 치매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변화는 바로 성격의 변화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탈억제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손을 사용해서 같이 느껴보겠습니다. 한 손을 펴고 다른 손으로 그 위를 덮어보십시오. 이렇게 덮여있는 부분이 바로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느끼는 분노, 기쁨, 슬픔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중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감정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상황을 고려하고 나중을 생각하며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특히 앞쪽에 있는 영역이 감정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강한 말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가 잘못했어. 왜 이러는 거야? 같은 공격적인 표현이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보호자분들이 예전에는 절대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던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거나 직장에서 지나치게 냉정한 말을 하거나 심지어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주변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옆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계속 부정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동이 부정당하면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쉬고 이것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변화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태도를 의료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시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를 내는 이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답답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것 또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상황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변화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